과부를 사랑한 소금장수. 옛날 옛적 한적한 산골 마을에 정직한 소금장수 김봉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지게에 소금을 지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며 소금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지요. 봉수는 30이 넘었지만 아직 장가를 가지 못한 총각이었습니다. 워낙 성실하고 마음씨 착한 사람이었지만 가난한 형편 때문에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매주 한 번씩 들르는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젊은 과부 춘희가 살고 있었습니다. 춘희는 25의 나이에 남편을 잃고 혼자서 어린 아들 돌쇠를 키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시댁에서 내쫓겨 친정으로 돌아왔지만 친정 또한 형편이 어려워 모자는 마을 끝자락 작은 초가집에서 겨우 끼니를 이어가고 있었지요. 어느 가을날 봉수가 평소처럼 소금을 지고 마을에 도착했을 때 춘희의 집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집안에서 아이의 울음소리와 함께 춘희의 한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밥 언제 줄 거예요? 돌쇠야, 조금만 기다려라. 엄마가 무엇이든 구해올게. 봉수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이의 배고픈 울음소리가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요. 잠시 망설이던 봉수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실례합니다. 소금장수입니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춘희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초췌한 모습이지만 아직도 아름다운 얼굴이었습니다. 소금이요? 죄송하지만 지금은 다. 춘희가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흐렸습니다. 봉수는 그 표정을 보고 사정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실 때 주시면 됩니다. 우선 이것부터 받아주세요. 봉수는 지게에서 작은 소금 봉지를 꺼내 춘희에게 건넸습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돈도 없는데. 아니에요. 저도 이 동네를 자주 다니는데 서로 도우며 사는 게 인정 아니겠어요? 그리고 봉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집에 쌀이 조금 있는데 그것도 가져다 드릴까요? 춘희의 눈에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이런 낯선 사람의 호의를 받는 것이 부끄럽기도 했지만 아이가 하루 종일 굶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존심을 접어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부터 봉수는 춘희네 집을 정기적으로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금만 가져다 주던 것이 점점 쌀, 반찬거리, 심지어는 아이 옷까지 가져다 주게 되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봉수의 마음도 깊어졌습니다. 춘희를 보고 있으면 가슴 한편이 아프면서도 따뜻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어려운 처지를 보면 안쓰럽고 아이를 돌보는 모습을 보면 모성애에 감동했으며 어려운 중에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는 모습에서는 강인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봉수가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춘희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해가 이미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는데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어 걱정이 된 봉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춘희가 방 안에서 열병으로 알아누워 있었고 어린 돌쇠는 엄마 곁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엄마가 자꾸 뜨거워해요. 일어나지도 못해요. 봉수는 당황하지 않고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우선 돌쇠를 달래고 춘희의 이마에 손을 얹어보니 열이 몹시 심했습니다. 그는 찬물을 길어와 수건에 적셔 춘희의 이마에 얹어주고 마을의 의원을 불러왔습니다. 과로와 영양 부족으로 인한 몸살입니다. 며칠간 푹 쉬시고 보약을 드셔야겠어요. 의원이 진찰을 마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보약은 고사하고 당장 약값도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봉수는 주저없이 자신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의원에게 주었습니다. 이 정도면 당분간 약을 지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날 밤
봉수는 춘희네 집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춘희의 열이 내릴 때까지 계속 이 말을 시켜주고 돌쇠가 무서워하지 않도록 곁에서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며칠 후 춘희가 기운을 차렸을 때 봉수는 여전히 매일 들러 돌쇠를 돌보고 집안일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봉수씨, 정말 어떻게 이런 신세를 다 갚아야 할지. 다. 춘희가 미안한 마음에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갚을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이웃끼리 서로 돕고 사는 거 아닙니까? 봉수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사실 그의 마음은 이미 춘희에게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처지를 생각하면 쉽게 마음을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봉수가 춘희를 도와주는 일이 계속되면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소금 장수가 과부집에 자꾸 드나드는 게 수상하다. 돈도 없는 집에 물건만 갖다 주고 뭔가 속셈이 있는 게 아닐까? 과부하고 총각이 저렇게 가까이 지내는 게 보기 좋지 않아? 이런 소문들이 춘희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봉수의 호의에 감사했지만 동시에 부담스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봉수가 좋지 않은 소문에 휘말리는 것이 미안했습니다. 어느 날 춘희는 용기를 내어 봉수에게 말했습니다. 봉수씨, 마을에서 저희 때문에 안 좋은 소문이 돌고 있다는데. 이제 그만. 무슨 소리예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어요. 저는 그저 어려운 분을 돕는 것뿐인걸요. 봉수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신경 쓰였습니다. 하지만 더 신경 쓰이는 것은 춘희가 부담스러워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 또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마을의 부유한 상인 박서방이 춘희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서방은 40살의 호라비로 재산도 제법 있고 인품도 나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춘희에게 청혼 의사를 비쳤다는 소문이 돌자 마을 사람들은 춘희에게 좋은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춘희야, 박서방 같은 분이 관심을 보이시는데 좋은 기회 아니냐? 돌쇠도 아버지가 필요할 나이고 내가 혼자 키우기엔 한계가 있어. 춘희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박서방과의 결혼이 자신과 아들에게 안정된 미래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어느 봄날, 봉수는 춘희에게 마음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박서방의 청혼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날 저녁, 돌쇠가 잠든 후 봉수는 춘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춘희 씨,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춘희 씨를 처음 뵌 이후로 하루도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춘희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지만 춘희 씨와 돌쇠를 평생 보살펴 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봉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춘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봉수 씨, 저는 급하게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다만 제 마음만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날 밤, 춘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봉수의 진심 어린 고백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봉수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지만 가난했고 박서방은 부유하지만 사랑은 없었습니다. 어떤 선택이 자신과 돌쇠에게 더 좋은 것일까 고민이 깊어만 갔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봉수가 소금을 사오던 큰 상점에서 화재가 나서 많은 상인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봉수도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미리 사두었던 소금이 모두 불에 타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미천을 모두 잃게 된 봉수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제 춘희에게 청혼할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게 되었군. 다. 봉수는 한숨을 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는 춘희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며칠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춘희는 봉수가 갑자기 나타나지 않자 걱정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화재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불로 소금 장수도 큰 피해를 봤다더군. 아예 장사를 못할 정도래. 춘희는 봉수의 처지를 짐작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가 자신 때문에 더욱 괴로워할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한편 박서방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춘희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구혼했습니다. 춘희 씨, 이제 더 이상 망설일 필요 없지 않겠어요? 저와 함께 하시면 돌쇠도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고 춘희 씨도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춘희는 박서방의 말에 흔들렸습니다. 봉수는 지금 자신의 일도 힘든 상황이니 더 이상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8살 돌쇠가 엄마의 고민을 눈치챘습니다. 엄마, 왜 요즘 자꾸 한숨만 쉬어요? 아니야, 돌쇠야. 엄마가 무슨 한숨을 쉬었니? 엄마는 소금 아저씨가 좋아요. 박 아저씨가 좋아요. 춘희는 아이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돌쇠야, 그런 건 아이가 물어볼 일이 아니야. 저는 소금 아저씨가 좋아요. 박 아저씨는 저를 볼 때마다 어색해해요. 그런데 소금 아저씨는 저랑 놀아주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줘요. 아이의 순진한 말이 춘희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소금 아저씨가 요즘 안 와서 저 걱정돼요. 혹시 아픈 건 아니에요? 춘희는 돌쇠의 말을 듣고 결심을 했습니다. 봉수를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춘희는 돌쇠를 이웃집에 맡기고 봉수가 살고 있는 마을로 향했습니다. 봉수는 작은 새방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춘희가 갑자기 찾아오자 당황했습니다. 춘희 씨, 어떻게 여기까지? 다. 봉수 씨, 며칠간 소식이 없어서 걱정했어요. 화재 소식을 듣고 봉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게 되었어요. 춘희 씨께 드린 말씀 취소하겠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돈이 있고 없고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춘희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봉수 씨, 저는 봉수 씨의 마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더 중요해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진짜 마음은 쉽게 만날 수 없어요. 춘희의 말에 봉수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춘희 씨, 정말 그런 마음이시라면? 다. 네, 저도 봉수 씨를 사랑해요. 처음에는 고마움이었지만 이제는 진짜 사랑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어도 진실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간소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에는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두 사람의 진심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결혼 후 봉수와 춘희는 함께 작은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봉수는 소금뿐만 아니라 다른 생필품도 함께 팔기 시작했고 춘희는 바느질과 요리로 돈을 벌었습니다. 돌쇠는 봉수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랐고 봉수도 돌쇠를 친아들처럼 아꼈습니다. 한편 춘희와 봉수의 결혼 소식을 들은 박서방은 처음에는 실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마음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박서방이 봉수 부부를 찾아왔습니다. 축하합니다. 두 분이 정말 잘 어울리시는군요. 박서방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제가 춘희 씨께 청혼했던 건 사실은
진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좋은 부인을 얻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박서방은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두 분을 보니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겠어요. 저도 언젠가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박서방은 봉수 부부에게 작은 선물을 주고 갔습니다. 그의 마음씨 깊은 축하에 두 사람은 감동했습니다. 결혼 후 몇 년간 봉수와 춘희는 여전히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큰 어려움도 찾아왔습니다. 어느 해 가뭄이 심하게 들어 농사가 망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봉수의 장사도 잘 되지 않았고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뜻밖의 도움의 손길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봉수가 도움을 주었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와 도움을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봉수야, 내가 어려울 때 우리가 도와야지. 그동안 내가 우리를 많이 도와줬잖아.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봉수 가족은 어려운 시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돌쇠는 15살의 씩씩한 청소년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는 봉수를 진짜 아버지처럼 따랐고 봉수 역시 돌쇠를 친아들처럼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돌쇠가 봉수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 장사를 배우고 싶어요. 아버지를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래, 돌쇠야. 내가 그런 마음을 가져주니 아버지가 정말 기쁘다. 돌쇠는 봉수와 함께 장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똑똑하고 성실해서 금세 장사의 요령을 익혔습니다. 어느 날 돌쇠가 혼자서 장사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서 울고 있는 어린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얘야, 왜 울고 있니? 엄마가 안 보여요. 집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돌쇠는 그 아이를 업고 마을 곳곳을 다니며 부모를 찾아주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돌쇠에게 너무 고마워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이 이야기를 들은 봉수와 춘희는 돌쇠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돌쇠야, 내가 정말 훌륭하게 자랐구나. 아버지께서 늘 남을 도우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결혼한 지 몇 년 후, 춘희와 봉수 사이에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을 예쁜이라고 지었습니다. 돌쇠는 여동생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예쁜이가 올 때마다 달래주고 재미있는 놀이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형아가 예쁜이 돌봐줄게. 엄마 아버지는 걱정 마세요. 돌쇠의 다정한 모습을 보며 봉수와 춘희는 뿌듯했습니다. 예쁜이가 태어나면서 가족의 웃음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봉수 가족은 마을에서 존경받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봉수는 정직한 장사와 이웃에 대한 배려로 유명했고, 춘희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마음씨로 사랑받았습니다. 마을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봉수를 찾았습니다. 봉수는 항상 기꺼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봉수 씨가 있어서 우리 마을이 따뜻해졌어요.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사람들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봉수는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자만하지 않고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마음을 그리는 화공. 아름다운 산세와 맑은 물이 흐르는 마을에 이현이라는 젊은 화공이 살았습니다. 그는 그림 솜씨가 뛰어나기로 소문났지만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른 화공들이 눈에 보이는 풍경이나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그리는데 반해 이현은 그림 속에 마음의 풍경을 담아내는 능력이 있었지요. 기쁨에 가득 찬 사람을 그리면 그림 속 인물의 얼굴에서 환한 빛이 뿜어져 나왔고, 슬픔에 잠긴 사람을 그리면 그림 속 배경에 먹구름이 드리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림은 다른 화공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그려야지. 마음속 허상을 어찌 그리는가? 라며 비웃었지요. 이현은 붓을 잡을 때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마을에 살던 부잣집 노인이 이현을 찾아왔습니다. 노인은 평생을 돈만 쫓아 인색하게 살았고 그의 얼굴은 늘 근심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노인은 이현에게 자신의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내 초상화를 가장 훌륭하게 그리는 화공에게 큰 상금을 내리겠네. 이현은 고민 끝에 노인의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풍요로운 재물과 화려한 옷을 강조해달라고 했지만 이현의 붓은 노인의 마음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림 속 노인은 값비싼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공허했고 주위에는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림을 본 노인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이게 내 모습이냐? 내 초상화에 어찌 이리 음침한 기운이 감도는가? 노인은 상금을 주기는커녕 이현의 화첩을 찢어버리고 그를 모욕하며 쫓아냈습니다. 이현은 마음을 몰라주는 세상에 절망했고 결국 붓을 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현이 붓을 꺾고 방황하던 어느 겨울날 마을에 소문이 하나 퍼졌습니다. 임금님의 하나뿐인 딸 혜민 공주가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사경을 헤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어이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공주의 병은 차도가 없었고 임금은 전국 방방곡곡에 이름난 의원과 무당 그리고 화공을 불러들였습니다. 임금은 공주의 마음속을 그림으로 그려 그 병의 원인을 찾을 화공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현은 이 소문을 듣고 미련 없이 궁궐로 향했습니다. 그는 꺾었던 붓을 다시 들고 마지막 희망을 품었습니다. 궁궐에 도착한 이현은 수많은 화공들 사이에서 초라한 행색으로 서 있었습니다. 다른 화공들은 임금에게 잘 보이기 위해 화려한 비단의 꽃과 새를 그렸지만 이현은 잠자코 공주가 있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병으로 쇠약해진 공주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이현은 붓을 들고 공주의 마음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붓이 움직일 때마다 공주의 마음속 풍경이 화폭에 펼쳐졌습니다. 화려한 궁궐의 모습 대신 그림에는 작은 새 한 마리가 좁은 새장에 갇혀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새장 주위에는 차가운 철창이 빽빽하게 그려져 있었고 멀리 보이는 푸른 하늘은 닿을 수 없을 만큼 멀어 보였습니다. 이 그림을 본 임금은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공주의 마음이 이리도 외롭고 쓸쓸했단 말인가? 이현은 그림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공주마마께서는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병을 앓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궁궐에 갇혀 있지만 자유를 갈망하는 새처럼 답답함을 느끼시는 듯합니다. 임금은 그동안 공주를 너무 엄격하게 키웠던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임금은 공주에게 자유로운 외출을 허락하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공주의 마음속 세자는 서서히 사라졌고 그녀의 얼굴에는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공주는 마침내 병에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공주의 병을 고친 이현의 명성은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의 그림을 보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이현은 더 이상 외모를 그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기쁨, 슬픔, 희망, 그리고 절망을 화폭에 담아냈습니다. 이현은 자신을 모욕했던 노인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노인은 이현을 쫓아낸 이후 재산을 모두 잃고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이현을 보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때 자네의 그림을 보고 얼마나 분노했는지 모른다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네. 그 그림은 바로 내 마음속의 공허함을 나타냈다는 것을. 나는 평생 재물을 쌓았지만 내 마음은 늘 가난했었네. 이현은 말없이 붓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노인의 초상화를 그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인이 평생 가꾸어온 정원을 그렸습니다. 그림 속 정원은 비록 황폐하고 잎이 다 떨어진 나무만 있었지만 그 가지 끝에 조그맣게 돋아나는 새싹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림을 본 노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림 속 새싹은 희망을 의미했습니다. 재산을 모두 잃었지만 마음속에는 아직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 남아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이현은 이제 진정한 화공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붓으로 겉모습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절망 속에 희망을 피워내는 마음의 치유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그림은 단순한 예술 작품을 넘어 사람들의 삶에 깊은 위로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이현의 명성이 궁궐과 마을을 넘어 사방으로 퍼져나가자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이는 병든 아내의 마음을 알아달라며 어떤 이는 죽은 자식의 그리움을 그림으로 남겨달라며 이현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현은 처음에는 모두의 부탁을 들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림을 그릴 때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슬픔과 고통을 온몸으로 느껴야 했습니다. 밤마다 그는 그 마음의 무게에 짓눌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그려 위로해주지만 정작 내 마음은 점점 지쳐가는구나. 어느 날 이현은 마음의 고통을 달래기 위해 깊은 산중의 작은 절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승이 있었는데 이현의 얼굴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붓으로 남의 마음을 짊어지고 있구나. 그러나 붓은 남의 짐을 짊어지는 도구가 아니네. 그저 비추어주는 거울일 뿐이지. 이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님, 저는 그림을 통해 사람들을 위로하지만 제 마음은 점점 무겁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승은 미소 지으며 작은 연못을 가리켰습니다. 연못은 맑지만 흙이 일면 흐려지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가라앉아 다시 맑아지네. 그대도 그저 마음의 흐름을 바라보고 붓을 움직이면 될 것이네. 그 말은 이현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이후 이현은 그림을 통해 남의 마음을 짊어지는 대신 단지 그 마음을 비추어주는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던 어느 날, 이현은 장터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두 눈을 잃은 악사였습니다. 악사는 검은 고를 타며 애절한 곡조를 흘려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지만 곧 흩어졌습니다. 이현은 발길을 떼지 못하고 노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찌 그리 슬픈 곡을 연주하십니까? 악사는 고개를 들어 허공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곡은 내 마음을 그린 것이지.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는 끝없는 어둠이 있네. 그 말에 이현은 붓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악사의 노래를 화폭에 옮겼습니다. 그림 속에는 끝없이 펼쳐진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흐르고 있었고 그 빛이 검은 고의 현을 따라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림을 본 악사는 눈물을 흘리며 손끝으로 그림을 더듬었습니다. 내가 느낀 절망 속에서도 이렇게 작은 빛이 있었다니. 나는 이제 다시 노래를 부를 수 있겠네. 그날 이후 악사의 노래는 더 이상 슬픔만을 담지 않았습니다. 희망의 선율이 함께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그의 노래에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이 이현의 그림을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권세 있는 몇몇 관리들은 그의 그림이 불편했습니다. 그의 그림은 사람들의 마음속 진실을 드러냈고 그 진실은 때때로 권력자들의 탐욕과 위선을 폭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방의 한 수령이 이현을 불러 그림을 그리게 했습니다. 내 초상을 그려라. 내가 백성들에게 얼마나 자애로운지 그림으로 보여주어야 하겠다. 하지만 이현의 붓은 거짓을 그리지 못했습니다.
그림 속의 수령은 탐욕스러운 눈빛을 하고 있었고 그의 뒤에는 울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 희미하게 그려졌습니다. 그 그림을 본 수령은 노발대발했습니다. 이놈이 감히 나를 모욕하였구나. 이현은 곧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이현의 소식은 궁궐에까지 전해졌습니다. 해민공주는 과거 자신의 병을 고쳐준 은인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임금에게 간청했습니다. 아버님, 이현 화공은 진실을 그렸을 뿐입니다. 거짓이 아닌 진실을 드러낸 것이 어찌 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임금은 곰곰이 생각한 끝에 이현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탐욕스러운 수렴을 파직시켰습니다. 이현은 자유를 되찾았지만 그 경험은 그에게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내 그림은 때로는 사람을 살리지만 때로는 나를 위험에 빠뜨리는구나. 그러나 진실을 그리지 않는다면 나는 더 이상 화공이 아니리라. 그 뒤로 이현은 더 많은 이들을 만났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와 악몽에 시달리는 병사, 자식을 잃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어머니, 사랑을 이루지 못해 방황하는 젊은이. 그들의 마음은 모두 달랐지만 이현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그의 그림은 단순한 예술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의 거울이자 치유의 약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현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의 그림을 찾았지만 그는 마지막으로 하나의 큰 그림을 남기고자 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 나그네, 아이들, 노인, 병자,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그렸습니다. 그림 속에는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이 함께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는 푸른 하늘로 날아오르는 작은 새가 있었습니다. 그 새는 이현 자신의 마음이자 모든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이현의 그림은 단순한 붓질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어루만진 발자취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특이한 화공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비추는 진정한 화공. 그리고 세상의 희망을 그린 위대한 치유자로 기억되었습니다. 부자 큰 며느리와 가난한 작은 며느리. 옛날 옛적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에 서원이라는 부지런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서원이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논밭을 일구며 살아가는 성실한 사람이었지요.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 대석이와 둘째 아들 소석이었습니다. 서원이는 늘 두 아들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아이들아, 사람은 마음이 곧 그 사람의 재산이다. 돈이 많고 적음보다 마음이 착한 것이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이란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두 아들이 장성하자 그들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다르게 받아들였습니다. 큰아들 대석이는 출세하여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둘째 소석이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마음이 착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지요. 대석이가 25이 되던 해 마을에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웃 고을의 부자 김진사 댁에서 딸의 혼인을 정하려고 여러 총각들을 불렀던 것입니다. 김진사의 딸 옥년이는 마을에서도 소문난 미인이었지만 성격이 매우 까다롭기로 유명했습니다. 하인들을 함부로 대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며 자신보다 못한 사람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지요. 대석이는 옥년이의 집안 재산에 눈이 멀어 정성껏 구혼했습니다. 그는 온갖 예물을 준비하고 자신이 얼마나 출세할 수 있는 인재인지 열심히 어필했지요. 김진사는 대석이의 성실함과 야망을 높이 사서 혼담을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대석이는 부잣집 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옥년이는 시댁에서도 여전히 거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시아버지인 서원이에게조차 시아버님, 이제 우리 집안도 격이 올라갔으니 더 품위 있게 사셔야 해요 라며 핀잔을 주었지요. 소석이는 형과 달리 마을의 가난한 과부댁 딸인 순이에게 마음을 두었습니다. 순이는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며 품팔이와 바느질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지요. 하지만 순이는 가난해도 마음이 따뜻하고 효성이 지극했습니다. 아픈 어머니를 극진히 돌보며 마을의 다른 어려운 이웃들도 자주 도왔지요. 자신이 먹을 것이 없어도 더 굶주린 사람이 있으면 나누어주는 착한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소석이가 순이와 결혼하겠다고 하자 큰며느리 옥년이가 펄쩍 뛰었습니다. 어머, 시아버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거지 같은 계집애를 며느리로 들이시다니. 하지만 서원이는 순이의 인품을 알고 있었기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옥년아, 사람의 귀함은 집안 배경이 아니라 마음에 있단다. 순이는 비록 가난하지만 마음이 아름다운 아이야. 그렇게 소석이는 순이와 결혼했고 순이는 서원이 댁의 작은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옥년이는 결혼 후에도 친정에서 온 하녀 덕분에 집안일 하나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는 비싼 옷으로 갈아입고 거울 앞에서 화장하는 것이 일과의 시작이었지요. 어머, 이 집 부엌은 왜 이렇게 낡았어요? 친정집처럼 넓고 깨끗하게 고쳐주세요. 시아버님, 제 친구들이 놀러 오는데 이런 초라한 집에서 어떻게 대접해요? 옥년이는 늘 불평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일하러 나가신 후에는 마을 안악들과 어울려 험담을 일삼았고 작은 시누이 순이를 무시하고 구박했지요. 순아, 내가 이 집안 격을 떨어뜨린다는 것 알지? 차라리 조용히 있기나 해라. 순이는 새벽 첫 딸기 울기도 전에 일어나 오물에서 물을 길어오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를 위해 아침밥을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집안 청소며 빨래까지 모든 일을 도맡아 했지요. 옥년이가 늦게 일어나도 따뜻한 물을 준비해드리고 큰언니가 하지 않는 집안일들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시아버지가 일터에서 돌아오시면 발을 씻겨드리고 어깨를 주물러드리며 하루 종일 수고하신 것을 위로해드렸습니다. 아버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이 약초차 한 잔 드시고 좀 쉬세요. 순이는 비록 살림살이가 변변치 않아도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 정성을 다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런 순이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에 늘 고마워했지요. 어느 가을날 서원이가 갑자기 심한 몸살에 걸려 자리에 누웠습니다. 열이 펄펄 끓고 기침이 멈추지 않아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지요. 옥년이는 시아버지가 아프시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 큰일이네요. 빨리 의원을 불러야겠어요. 하지만 좋은 의원은 돈이 많이 들 텐데. 우리 친정아버지께 돈을 좀 빌려와야겠어요. 그러나 막상 친정에 가서는 다른 핑계를 대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아픈 것보다 친정 식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이지요. 순이는 시아버지가 쓰러지신 것을 보고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마을의 경험 많은 할머니들을 찾아가 어떤 약초가 좋은지 물었지요. 할머니, 시아버님이 많이 아프신데 어떤 약초를 구해야 할까요? 순아, 깊은 산에 가면 천년초라는 약초가 있단다. 하지만 그곳은 멧돼지도 많이 나오고 길도 험해서 순이는 위험을 무릅쓰고 혼자 깊은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시던 불에 손이 찢어지고 돌에 발이 다쳐도 시아버지를 생각하며 참았지요. 해가 저물어서야 천년초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순이는 밤새도록 약을 다렸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 곁에서 정성스럽게 간병했지요. 3일 밤낮을 꼬박 세우며 돌본 결과 서원이의 병이 점차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아,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서원이는 순이의 정성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해 여름, 마을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 논밭이 말라가고 모든 가정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 했지요. 옥년이는 어려운 때가 되자 친정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시아버님, 친정어머니가 몸이 편찮으시다고 하니 잠깐 다녀올게요. 하지만 실제로는 친정에서 편안하게 지내며 시댁의 어려움은 나 몰라라 했습니다. 가끔 안부 편지가 왔지만 언제 돌아오겠다는 말은 없었지요. 순이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물이 귀한 상황에서도 먼 곳까지 가서 물을 길어와 채소를 기르려 노력했고 산에서 나무를 캐고 버섯을 따서 끼니를 해결했지요. 또한 순이는 마을의 다른 어려운 가정들도 살펴보았습니다. 홀로 사는 할머니 댁에 나무를 가져다 드리고 아픈 아이가 있는 집에는 약초를 끓여다 주었습니다. 순아, 너희 집도 어려울 텐데 우리까지 챙겨주니 미안하구나. 할머니,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지요. 혼자서는 견딜 수 없어도 함께 힘을 모으면 이겨낼 수 있어요. 순이의 마음씨에 감동한 마을 사람들도 서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나무를 나누고 다른 이는 곡식을 조금씩 나누며 함께 어려운 시기를 버텨나갔지요. 가을이 끝나갈 무렵 마을에 누더기 옷을 입은 할아버지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등이 굽고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는 그 할아버지는 집집마다 다니며 음식을 구하고 계셨지요. 옥년이가 친정에서 돌아온 직후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문 앞에서 구걸하자 옥년이는 매우 불쾌해했습니다. 어휴, 더러운 거지가 우리 집 앞에서 뭐 하는 거야? 빨리 저리 가. 우리 집은 그렇게 만만한 집이 아니야. 할아버지가 젊은 부인, 사흘째 굶었습니다. 물 한 그릇만이라도
라고 애원했지만 옥년이는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에이, 징그러워. 이런 거지들 때문에 우리 동네 분위기가 나빠진다니까. 순이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다가 할아버지를 보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초라한 모습에 마음이 아팠지요. 할아버지, 어디서 오셨어요? 많이 힘드시겠네요. 순이는 할아버지를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비록 넉넉지 않은 살림이지만 따뜻한 밥과 김치, 그리고 된장국을 정성스럽게 대접했지요. 할아버지, 많지는 않지만 드세요. 그리고 밤이 차가우니 여기서 주무시고 가세요. 할아버지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젊은 부인, 당신처럼 착한 사람을 만나니 이 늙은이 마음이 따뜻해지는구나. 순이는 할아버지가 머물 수 있도록 방을 내어드리고 따뜻한 이불도 준비해드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가 떠나시면서 순이에게 이상한 씨앗 하나를 주었습니다. 젊은 부인, 이것은 보통 씨앗이 아니오. 정성껏 키우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오. 할아버지는 그 말을 남기고 사라지셨습니다. 순이는 그 씨앗을 마당 한 구석에 심고 매일 정성껏 물을 주며 돌보았지요. 신기하게도 그 씨앗은 며칠 만에 싹이 텄고 한 달이 지나자 큰 나무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요. 그 나무에서 황금 열매가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머, 이게 뭐지? 순이는 놀랐지만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하나씩만 따서 시아버지께 드리고 마을의 어려운 사람들과도 나누었지요. 황금 열매 덕분에 서원인의 가족은 생활이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옥년이는 황금나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매우 시샘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거지 같은 계집애에게만 좋은 일이 생기는 거야? 옥년이는 순이가 나무를 돌보는 것을 지켜보다가 한밤중에 몰래 나가서 황금 열매를 모두 따가려고 했습니다. 이런 좋은 것을 왜 혼자만 가지려고 해? 나도 이 집 며느리인데. 하지만 옥년이가 욕심을 부려 열매를 따려 하자 나무가 갑자기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는 완전히 말라 죽고 말았지요. 순이는 슬펐지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큰언니, 괜찮아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었던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며칠 후, 그 신비한 할아버지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누더기 옷이 아니라 깨끗한 옷을 입고 계셨지요. 나는 사실 이 세상의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별하러 다니는 신선이라네. 할아버지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이었던 것입니다. 순이야, 너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진정한 착함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옥년이야, 너는 욕심과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구나. 신선은 순이에게 진짜 선물을 주었습니다. 마법의 항아리였지요. 이 항아리에서는 매일 필요한 만큼의 쌀과 반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욕심을 부리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요. 이것은 욕심이 없는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는 보물이란다. 처음에는 마법의 항아리를 시기했던 옥년이었지만 순이의 꾸준한 사랑과 관용을 보며 점차 마음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옥년이가 아파 누워있을 때 순이는 마법의 항아리에서 나온 맛있는 죽을 끓여서 큰언니를 돌봐주었습니다. 순아, 미안해. 나는 왜 이렇게 나쁜 사람이 되었을까? 큰언니, 괜찮아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순이는 진심으로 옥년이를 용서했습니다. 그런 순이의 마음에 감동한 옥년이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했지요. 그 후 옥년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순이와 함께 집안일을 도우며 마을의 어려운 이웃들도 챙기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순이가 도와주며 함께 선한 일을 해나갔습니다. 신기하게도 옥년이가 마음을 바꾸자 마법의 항아리에서 더욱 맛있고 풍성한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신선은 이것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순이의 착한 마음이 옥년이의 마음까지 변화시켰구나. 진정한 선함은 다른 사람까지 선하게 만드는 힘이 있단다. 두 며느리가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본 마을 사람들도 서로 더욱 친하게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순이와 옥년이는 마을의 모든 큰 일, 작은 일에 앞장서서 도왔지요. 누군가 아프면 함께 간병하고 혼례나 장례가 있으면 함께 도왔습니다. 흉년이 들면 마법의 항아리에서 나온 음식을 이웃들과 나누었지요. 마을은 점점 더 따뜻하고 정겨운 곳이 되어갔습니다. 멀리서도 이 마을의 소문을 듣고 구경 오는 사람들이 생겼을 정도였지요. 서원이는 두 며느리가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깊이 만족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가족이 되었구나. 순이야, 내 착한 마음이 우리 가족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서원이는 순이에게 집안의 모든 살림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옥년이와 모든 것을 상의하며 함께 결정했지요. 더 이상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가 아니라 진정한 자매가 된 것입니다. 몇 년이 지난 후 신선이 마지막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이야, 옥년이야, 너희들은 이제 진짜 행복을 알게 되었구나.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진정한 부자로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지. 신선은 두 사람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자손 대대로 건강하고 화목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축복이었지요. 하지만 이 축복도 착한 마음을 잃지 않을 때만 계속된다는 것을 기억하거라. 거지 부부가 주워 키운 아기, 아득한 옛날, 한나라에 자식이 없어 근심하던 임금과 왕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라의 번영과 후손을 이어갈 걱정에 날마다 하늘에 기도를 올렸습니다. 해가 바뀌고 달이 바뀌어도 소식이 없자 임금은 마음을 비우려 했으나 왕비는 간절한 정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깊은 여름밤, 궁궐의 하늘에 큰 별이 흘러내리듯 떨어지는 광경이 있었고 그 이튿날 왕비는 신기하게도 몸의 변화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아이를 잉태한 것이었습니다. 임금은 크게 기뻐하며 온 나라 백성들과 함께 축하 잔치를 열었고 10달이 지나 왕비는 고운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기는 백옥처럼 희고 눈빛은 별처럼 맑아보는 이들마다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왕실 내에는 임금의 총애를 받지 못한 대신들과 후궁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자가 태어나자 자신의 권세가 줄어들 것을 두려워했고 서로 모여 모략을 꾸몄습니다. 결국 어느 비밀스러운 새벽, 궁녀로 변장한 자들이 아기를 몰래 안아 궁 밖으로 내다 버렸습니다. 궁궐 사람들은 아기가 갑자기 사라졌음을 알아채고 크게 소동이 벌어졌으나 누구도 아이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왕비는 오열하며 몸져 눕고 임금 또한 나라의 기운이 꺾인 듯 상심하였지만 차마 진실을 밝히지 못한 채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한편 도성 변두리의 다리 밑에서 살아가는 거지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름 없는 떠돌이였고 아내는 병약하여 자식을 낳을 수 없었기에 둘은 서로 의지하며 풀뿌리와 남은 음식을 나누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퍼붓던 밤, 그들은 길가에 버려진 보자기를 발견했습니다. 보자기를 풀어보니 놀랍게도 한 아기가 따뜻한 숨결을 내쉬며 울고 있었습니다. 거지 부부는 순간 하늘이 내린 선물이라 여겨 자신의 피부치처럼 그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우린 비록 가진 게 없어도 이 아이만은 굶기지 않고 잘 키워야 하오. 남편은 다짐했고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기는 거친 환경 속에서도 씩씩하게 자랐습니다. 이상하게도 아이는 다른 또래와 달리 말이 빠르고 가르치지 않아도 글자와 노래를 스스로 익혔습니다. 시장 사람들조차 그 총명함에 놀라워하며 저 아이는 범상치 않다 하고 수군거렸습니다. 거지 부부는 아이가 배고플까 늘 걱정하며 스스로는 굶더라도 아이에게는 먹을 것을 양보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소년이 된 아이는 키가 훤칠하고 마음씨가 고와 동네 아이들을 이끌며 공정하게 나누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도 그의 말과 행동은 기품이 넘쳐 보는 이마다 감히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궁궐에서는 임금이 늙고 병들어 후기의 문제로 나라가 술렁였습니다. 임금에게 남은 자식이 없으니 권력 다툼은 날로 심해지고 백성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때 나라를 지키던 한 현명한 대신이 꿈에서 기이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왕의 씨앗은 버려지지 않고 백성들 속에서 자라나고 있다. 그 아이를 찾지 않으면 나라가 기울 것이다. 대신은 이를 임금께 아뢰었고 임금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전국에 방을 붙여 총명한 소년을 찾으라 명했습니다. 그 소문은 도성 구석구석까지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아이가 뽑히길 바랐으나 정작 눈에 띈 이는 거지 부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시험 삼아 던지는 문제마다 놀랍게 풀어내고 어른들과 말할 때에도 위엄과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대신들은 깊은 의심을 품고 그 아이를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궁궐에 들어선 순간 왕비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십 년 전 잃어버린 아기의 얼굴과 너무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비는 아이를 불러 세밀히 살펴보고 아이의 팔에 있는 작은 태몽의 표식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왕비만이 알고 있던 비밀스러운 점이었습니다. 왕비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터뜨리며 이 아이야말로 내 아들이다 외쳤습니다. 임금 또한 기쁨에 겨워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하지만 궁 안의 모반 세력은 이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지 부부가 꾸민 일이라 몰아세우며 왕실의 혈통을 더럽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임금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하늘에 맹세하며 성대한 의식을 열었습니다.
제단 앞에서 아이에게 조상의 위패에 절을 하게 했는데 신기하게도 향불이 스스로 피어오르고 좀이 울리듯 천둥소리가 궁궐에 메아리쳤습니다. 그 광경에 모인 모든 이가 무릎을 꿇고 왕자의 귀환을 인정했습니다. 거지 부부는 왕 앞에 불려와 떨며 섰습니다. 폐하, 저희는 죄인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를 감히 키워왔으니 그러나 임금은 그들의 손을 굳게 잡고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대들이야말로 하늘이 내게 보낸 은인입니다. 아이가 굶지 않고 바르게 자란 것은 오직 그대들의 정성 덕분이요. 임금은 거지 부부를 도성 한복판의 큰 집으로 이사시켜 주었고 그들을 부모처럼 섬기도록 왕자에게 명했습니다. 왕자는 눈물로 거지 부모에게 절을 올리며 평생의 은혜를 갚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후 왕자는 정식으로 왕세자가 되었고 나라의 후계 문제는 안정을 찾았습니다. 임금이 세상을 떠난 뒤 왕위에 오른 그는 지혜롭고 자비로운 임금이 되어 나라를 평화롭게 다스렸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두고 하늘과 땅이 맺어준 임금이라 불렀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언제나 거지 부부를 친부모처럼 극진히 모셨고 나라 곳곳의 가난한 백성들을 돌보며 내 어릴 적 부모처럼 고통받는 이들이 다시는 굶지 않게 하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그 나라는 오랫동안 풍요롭고 평화로운 시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